매일 아침 옷차림은 물론 중요한 행사 날짜와 계절마다 변하는 주요 상품까지 각종 결정에 긴밀한 영향을 주는 날씨.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날씨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연재해가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더 빠르고 정확한 날씨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기상현상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날씨 정책은 무엇인지 유희동 기상청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국정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들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의 한 지역에서 정말 우산 딱 한 개로 가릴 만큼의 면적의 비가 오는 그런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만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날씨가 지역에 따라서 복잡다단하게 바뀌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 매일매일의 그 옷차림 결정하는 것부터 산업 전반 또 각종 정책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 오늘은 이 정확한 날씨 예보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요. 또 우리 삶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희동 기상청장을 초대했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청장님 뭐 보니까 평생 기상청에서 일을 하셨던데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지역별로 복잡다단한 거 맞죠? 예, 달라졌습니다. 그죠? 예, 옛날에 비해서 훨씬 예보가 어려워지셨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어려워졌냐면 옛날에 열을 분석하던 것을 지금 15을 정도를 분석을 하는데요. 저희 가용자원을 투입을 해서요. 그런데도 정확도는 옛날이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방금 열이라고 했다가 15이란 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열, 인적, 물적 자원을 열 정도를 투입을 해서 예보 정확도를 유지했다고 그러면 그 예보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15을 투입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150%를 했는데도 정확도는 비슷하다. 예, 비슷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상청으로 항의 전화도 옛날보다 많아졌을 것 같아요. 아니 중부지방 비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는 쨍쨍합니다. 왜 그래요?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전반적인 날씨를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본인 머리 위에 이제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낸 예보랑 만족도, 정확도 느끼는 부분이랑은 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정말 며칠 전에도 그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늘이 쨍쨍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집에 이렇게 어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그게 있어서 좀 걷어놨거든요. 그리고 나가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한 30분 가니까 거긴 또 파래요, 하늘이.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옛날엔 잘 없었죠. 옛날에도 뭐 옛날 속담에도 사실 소나기는 소 왼쪽 잔등과 오른쪽 잔등이랑 다르고 그런 속담은 있었지만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올 한 해를 정리해 보면 제 느낌에는 과거보다 조금 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네. 또 과거보다 집중호우가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태풍도 좀 많았다 이런 느낌인데 제 느낌이 맞나요? 예, 뭐 맞습니다. 저기 말씀하신 대로 더위도 좀 일찍 찾아왔고요. 뭐 내리면은 폭우를 내리는 집중호우 현상도 많았고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평균 한 3개 정도 됩니다. 2.9개니까요. 근데 올해는 5개가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11호 태풍 흰남노라는 20여 년 만에 가장 센 태풍이 또 왔기 때문에 올해는 유달리 그런 것을 좀 피부로 느끼시는 면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언급하신 그 흰남노 뭐 태풍 2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돼서 뭐 괴물 같은 태풍 막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뭐 그 부분은 저 열대 밑에서 이제 그 태풍이 생기기 전에는 아열대 저기압이란 그 열대 저압부라는 놈이 2개가 합쳐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뭐 그 부분을 해서 커졌다기보다는 고수온역 태풍의 먹이가 있는 그
우리 해수면 온도가 높은 지역을 아주 맛있는 먹잇감을 찾아가듯이 이렇게 찾아간 그런 경로를 보였기 때문에 예. 커진 부분이고요. 워낙 높은 위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강도나 세기를 유지했던 부분들이 그랬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런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기상특보를 발령하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기상특보 발령 시간을 30분 앞당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 정책적으로 어쨌든 선행 시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 특보라는 것이 이제 주의보 경보로 해서 위험 상황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특보는 빨리 알려드리면 알려드릴수록 좋습니다. 미리 네. 대비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기술적인 문제, 정확히 어디라 뭐 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시제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예보 기술력은 그만큼 특보 상황을 그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미리 알려드리는 데는 뭐 하루 전에 뭐 5시간 전, 6시간 전까지는 그렇게 낼 수 있는 기술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선행 시간이라는 그 국민들의 대응하는 그 대응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빨리 발령하겠다는 30분이라도 빨리 발령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30분도 굉장히 어려운 그 그렇겠죠. 부분이 예를 들면 미국 토네이도 같은 데는 20년 전에 토네이도 선행 시간이 2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전에 알려주는 것이 닥쳐오기 20분 전. 예. 아이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그 선행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국에서는 그 토네이도 보호 빌딩, 프로텍터 빌딩이라는 그 빌딩을 예. 어느 지역에 있어도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군데 세우는 겁니다. 토네이도가 자기 지역에 닥칠 때는 그 건물로 피해라 이거죠. 근데 만약 그게 선행 시간이 40분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인프라가 반으로 줄고 그만큼 맞아요. 효과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예. 선행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인명 피해도 20분보다는 40분이 크죠. 훨씬 더 얼마든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예. 바로 그런 뭐 특보 발령뿐 아니라 일반적인 기상 예보를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떤 데이터와 어떤 자료들을 뭘 분석해서 어떻게 하지 궁금하시거든요. 좀 너무 복잡한 과정이겠습니다만 네.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예, 그러면 세 단계로 구분이 예,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지금 있는 실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그게 이제 관측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예. 정앵코님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백엽상이라고 학교에 있었던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 관측 장비로 다 돼서 전국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국에 한 620대가 있고요. 620곳. 예. 그거는 이제 지상 관측 자료를 얘기하는 그렇겠죠. 거고 지구는 지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있고 대기. 하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구상에서 가용할 그 모든 장비들을 사용해서 다 관측을 해서요. 바다, 상층 다 관측을 해서 인공위성에서도 다. 그럼요. 인공위성, 레이더, 첨단 장비들을 다 사용을 해서 예. 그 자료를 일단 다 모읍니다. 그 자료를 전 세계적으로 다 모으고요. 그 자료를 이제 분석하게 되고 그 자료가 이제 두 번째로는 예보관 사람이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슈퍼컴에서 돌아가고 있는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초기 자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수치 예보 모델, 슈퍼컴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내일의 날씨를 숫자적으로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것이 돌아가게 되고요. 예. 그럼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관측 자료, 두 번째는 수치 예보 모델에서 나오는 그 예측 자료, 수치 예보 모델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예측 자료가 나오고 그게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예보관이라는 사람이 앞에 관측 자료, 그다음에 수치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최종 예보관, 사람이 판단해서 우리나라 날씨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상특보, 태풍주의보다, 뭐 태풍경보다 이것의 최종 결정은 결국 예보관을 통해. 그럼요. 저기 특보는 특히 더 예보관에 의해서 손해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보관마다 이게 판단이 다르기도 하나요? 다를 수 있죠. 그거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예보 모델이라는 일반적인 객관적인 스폰지 그 중간
층을 하나 두더라도 어쨌든 최종 판단은 역량 있는 예보관에 따라서 예보관의 역량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정확도 부분에 차이가 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뭐 전국에서 다 쓰고 있는 컴퓨터 가운데 기상청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제일 큽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 제일 커요? 예, 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필요할 만큼 자료가 많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컴 늘상 저희 오보가 나오면 예. 니네 기상청 슈퍼컴 가지고 도대체 뭘 하냐고 그러는데 그래요. 사실 슈퍼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컴은 어쨌든 컴퓨터라는 하드웨어고요. 예.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수치예보 모델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그렇죠.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슈퍼컴은 그거를 수치예보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필요 조건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슈퍼컴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좀 억울하지만 워낙 계산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슈퍼컴이 아니고는 그 계산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럼 어디서 만든 겁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일본, 영국 거를 사용하다가 9년 전에 저희가 개발을 시작해서 20년도에 저희 킴이라는 킴이라는 저희 고유의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1년 반 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예보관들이 두 번째로 사용했던 영국 모델에 아직까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모두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정이고 조금 있으면 영국 모델은 저희가 이제 폐기하고 우리 모델만 가지고 수치예보 모델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왜 간간히 우리 좀 약간 오보 논란 같은 거 있을 때 몇몇 이제 특히 일부 국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상청보다 저 뭐 유럽 어느 나라 기상청 예보가 한국을 더 잘 맞춰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망명적이라는 얘기도 맞아요. 기상 망명적이라는 얘기도 그게 이제 그쪽 그 앱이 출시된 앱은 그 ECMWF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그 결과들을 모델 결과를 따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는 예보관 손을 한번 타는 거고요. 거기 사람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모델 자료를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저희 태풍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은 몇 개 태풍은 벌써 그 모델에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서해 쪽으로 온다. 수도권을 강타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온 것들이 대부분 다 ECMWF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정확한 거죠? 어느 때는 사실은 그쪽이 더 정확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나라 정확도 판별 기준으로 따지면 모델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보관이 그래도 예보 역량을 가미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준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보관들의 그 손을 한번 탄다고 그러죠. 그렇게 예보하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수십 년 된 전문 예보관들이 여러 분 계십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저희 예보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예보관들이 지금 이제 조금 나이든 베테랑 예보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수요를 제때 젊은 피 수요를 지금 못 해가지고 제 고민 후계자 양성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든 직업이라 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고 이렇게 낮밤 계속 없이 돌아가는 그 스케줄 근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대 근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보관 지원자가 대폭 점점 더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 예보관만 늙어간다는 저희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중간 과정에 그 부분을 하여튼 늘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생각대로는 이게 보충이 잘 안 되는 조금 상태입니다. 더 충원을 해가지고 이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의 이 균형을 좀 많이 맞춰줘야 그렇게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저희는 4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처럼 6개조, 7개조를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한 번씩은 나와서 조금 이렇게 그 자기 거 예보낸 거 분석하는 시간도 갖고 교육도 받고 다른 직원들처럼 9시부터 6시에 퇴근을 해서 좀 일반적인 삶도 좀 몇 개월씩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응원할 겁니다. 4개조가 아니라 6개, 7개조로 좀 빨리 충원해라. 이거 응원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개조만이라도 지금 더 있으면 1년에 한 3개월씩은 돌아가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네네. 최근 보니까 우리 청장님이 거기 집행이사가 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뭐고 집행이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세계 기상기구는 뭐 유엔 산하의 기구고요. 뭐 WHO 보건기구 같은 세계 기상기구입니다. 유엔 산하의 기구고요. 전 세계적인 기상 기후의 정책적인 부분, 운영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조금 부족한 나라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총괄하는 유엔 기구입니다. 전체 회원국은 세계 193개 국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집행이사가 됐던 부분은 193개국 중에서 각 지역, 뭐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뭐 이런 각 지역을 6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각 지역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 집행이사라는 39개국의 집행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6개국이 집행이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 자리로 저희 대한민국 기상청장이 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비가 오면 많이 팔리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카드 회사에서 3년간 조사한 결과 비 오는 날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빈대떡이나 따끈한 국물 요리의 판매량이 실제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속 작은 소비에서부터 각종 산업까지 날씨는 우리 경제에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날씨 데이터가 단순 정보를 넘어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기상청 또 기상예보 이게 이제 앞으로는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기상청에서도 날씨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 이런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상 산업이라고 이제 그 두 가지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상 산업 자체입니다. 뭐냐면 기상 장비를 만들고 아니면 기상 컨설팅이라서 기상 예보를 가지고 이런 자문을 해주고 하는 기상 쪽의 직접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기상 날씨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뭐 가전제품에서부터 농업에서부터 뭐 1차 산업에서부터 사실은 4차 산업까지 전부 다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두 번째 부분에 일반적인 기상 산업에 저희가 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기상 정보가 그런 산업 활동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정보를 좀 생산해 내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빵 가게 같은 데서도 비 오는 날이랑 비가 오지 않는 날이랑 조금 느끼한 빵과 그렇지 않은 빵에 그거를 생산해내고 이러는 것들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뭐 재고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그 부가가치를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막대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데 각 곳에 필요한 기상 정보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업종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 가공해서 해드리는 역할을 우리 기상산업기술원이라는 저희 산하기관을 통해서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민간 기상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상회사들이 저희 정보를 조금 더 유용성 있는 맞춤형 정보로 생산해 내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지원들을 좀 해주자는 것들이 저희 취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상산업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으로 좀 눈을 돌려서 수출 이런 부분까지를 좀 지원해주고 저희가 좀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지원해주자는 것이 말씀하신 그런 기상 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유수한 기업들은 보니까 진짜 언급하신 민간 그 기상업체한테 거액의 또 돈을 주고 그렇죠. 딱 맞춤형 정보들을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영세해서 우리 기상산업 그 회사들이 조금 사업체들이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 아까 수출을 말씀드린 게 수출을 통해서 조금 그런 규모를 좀 늘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좀 마련하자는 게 저희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혹시 앞으로 기상 정보를 활용한 좀 유망 비즈니스가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우리 후배들한테는 우리 직원들한테 재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뭡니까? 그게 장기 예보라는 예측 정보를 잘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뭐 3개월, 6개월 후에 날씨가 어떻다는 정보를 예를 들면 미국의 큰 농산물 회사는 미리 나는 그런 앞으로 6개월 후에 기상 조건이 미리 나는
조건이 좋아서 만약 굉장한 풍작이 된다고 그게 데이터상으로 느껴지게 된다 그러면 사실 밀농사를 좀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못 짓게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급량을 좀 조정하기 위한 필요하죠. 그런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그렇게 뭐 장기 예측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히 알다 그러면 뭐 선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부분 준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근데 하나 거기에는 꼭 연관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농산물 회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후의 예측 부분에 분명히 불확실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들은 그 부분은 보험회사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보험까지? 보험에서 일부는 재보험까지도 그걸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관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여름이 매우 덥다고 6개월 전에만 그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가전회사에서는 뭐 냉방용품이라든가 이런 그 공장 라인도 조금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는 등등 해서 그 부가가치라는 것은 사실은 막대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불확실성이죠.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니까. 그걸 보험이 받아줘야 될 텐데. 받아주는데 이제 외국 보험회사인데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조금 저희랑 계속 지금 그 과제로 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요.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엔 보험회사가 이게 같이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딜 수뿐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하긴 보험회사의 뒷받침 없이는 그 위험 부담을 기상 정보 판매 업체가 다 지어준다는 건 너무 심하죠. 예, 그거는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좀 정확히 확률로서 계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조만간 그런 산업에 대한 결합도 우리 기상청과 같이 좀 탄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재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11월 달에 대한민국 기상기후산업 박람회가 열린다고.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기상산업과 연관돼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그 기상산업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부터 조금 그런 기상사업자들을 조금 육성하고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한꺼번에 이런데 그 박람회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의 말 그대로 박람회를 기상산업 박람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뭐 뿐만이 아니라 외국 바이어들이 조금 우리나라 기상산업에 대한 것들도 일부 우리 장비도 괜찮게 만들어내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서부터 여러 가지 정보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펼쳐놓고 좀 외국 바이어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2016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두 개를 좀 섞어 온 오프라인을 좀 섞어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 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그냥 호기심 있는 분들 가서 그러면요. 그리고 구경하실 뭐 만하죠? 저기 학생들도 와서 그러니까요. 볼 수도 있고요. 알겠고요. 기상청이 뭐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민들 만족도에는 못 미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후변화 시대에 저희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더 격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기상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지적으로 날씨가 뭐 워낙 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좀 더 크게는 얼마 전부터 우리 장마라는 얘기 쓰지 말자 뭐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한 10년 만에 이번에 장마 백서를 내셨다고. 그렇습니다.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 장마라는 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여름철 그 과정 중에 하나 일기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마가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이제 활동들, 새로운 여름에 뭐 휴가부터 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우리 여름철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장마를 빼놓고는 그 여름철 우리 삶을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계획을 못 세우죠. 오랫동안 장마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중요한 그 어떤 패턴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장마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앵커님이 어렸을 때처럼 이제 장마철이라고 그러면 비가 조금씩이라도 왔다가 조금 이제 해가 날 듯 말 듯하고 이제 지루하게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라 한 열흘 보름은 그냥 빗 속에 있었다 했는데 그런 이젠 비가 그렇지 아니라 않아요. 이런 장마가 완전히 패턴이 바뀐 게 옛날보다도 더 집중호우도 예. 굉장히 많아졌고요. 기간도 옛날처럼 그렇게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장마라는 것이 사실은 1차 장마가 사실은 끝나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뭐 2차 장마, 가을 장마라고도 하고 고사리 장마라고도 하는 그 장마가 오는 그 일반적인 패턴이 있었는데 그런 형태들이 다 이제 무너졌어요. 무색하게 이제 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오랫동안 써오기는 했지만 과연 이렇게 기후변화 시대에 변한 장마를 가지고 옛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장마라는 개념으로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국민 생활의 우선 첫 번째 안전 부분과도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여름철 생활, 삶을 영위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지금 그런 장마가 바뀐 형태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좀 바꿔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여름 패턴에 맞는 그런 비 오는 형태들을 나타내주는 용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아직 새로운 용어는 안 나왔습니까? 이제 곧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가을 기상학회부터 학계에서부터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계 그다음에 언론을 통한 일반 국민 여러분들의 의식이나 생활, 그다음에 생각들을 전부 다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1년, 2년 내에 끝날 그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은 올해부터 시작은 하지만 조금 뭐 속도는 내되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조만간 한 수년간 안에는 조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제 기억 속에 또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 기억 속에 있는 6월 중하순부터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장마 이제 이건 없는 거네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옛날보다는 이 변화량이 옛날에도 뭐 아주 간간히 뭐 7, 8년 만에 한 번씩 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대체로 그랬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까 용어서부터 그런 패턴에 대한 연구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아직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장마란 용어가 폐기된 건 아니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장마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정체전선이라는 말을 여름에 계속 썼었거든요. 기상청은 그 말을 안 썼군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좀 젖어 들어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장마라는 게 너무 뿌리 깊게 잡혀 있어가지고 언론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장마라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뭐 우리가 아무리 정체전선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용어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리해야 된다. 근데 그게 몇 년 걸릴 작업이다. 뭐 1, 2년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최근에 그 기상 예보 듣다 보면 관측 이래 최초, 뭐 관측 이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기후 변화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날씨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빈발하겠죠? 빈발한 게 아니라 더 자주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보관들이 제가 그때 이런 걱정들을 해요. 제가 깜짝 놀라고 좀 가슴 아픈 얘기였었는데 사실 베테랑 예보관들은 모든 일이 오랫동안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자기가 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어떤 사회 전반에 공무원이 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 현상은 본인들이 배우고 익히고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예보내기도 정말 힘들고 너무 고민을 해서 내는데 여기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됐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매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자기 경험상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일이 터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경험이나 지식이 요만큼을 해서 그걸 했는데 이 밖에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자기네들의 예보가 또 오히려 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거보다도 더 잘 낼 예보관이 어디 있느냐 뭐 예. 이렇게는 위로는 했지만 지금 세상이 그만큼 기후변화 시대가 그만큼 어렵고 그렇죠. 사실 힘든 시기라는 것이 좀 그리고 그런 얘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날씨라고 하는 얘기는 그 뭐 아주 평온하고 좋은 날씨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추운 혹한이거나 엄청나게 더운 혹서거나 어마어마한 집중호우거나 엄청난 세기의 태풍이거나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을 괴롭힐 날씨가 지금까지보다 더 잦아진다? 이건 맞죠? 예, 분명히 뭐 거의 그쪽 방향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예. 이런 기후 변화는 뭐 기상청이 대응할 문제는 정말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지금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기상청 차원에서는 이런 기후 변화에 어떤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뭐 탄중이법도 그렇고 정부에서 국가 내에서 기후변화 감시 예측 총괄 지원 부서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과학적인 문제, 그다음에 감시를 해서 어떻게 변화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알려줄 의무가 우리 기상청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장기적인 예측 시나리오라고 그러죠.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서 하는 예측 정보도 우리 기상청에서 해야만 되는 의무 기관입니다. 저희가 총괄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중요한 시대에 위험한 시대에 하여튼 감시도 더 잘하고 그다음에 예측도 장기적인 예측,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도 조금 더 과학적으로 근거 있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쓰고 예. 그다음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립을 할 생각입니다. 한반도는 앞으로 장기 한 4, 50년 후가 되면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고 봄, 가을은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좀 오늘 꼭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사실 아열대라는 것은 이제 기후 구분법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 그 쾌펜의 뭐 많이 들어보셨던 쾌펜의 기후법에는 아열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레와다라는 그 기후 구분법에 있어서 아열대가 구분이 되는데요. 이미 그 기후 구분법에 따지면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지방은 저희가 온대 지방이 아니라 아열대 쪽으로 바뀐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뭐 아시는 것처럼 매번 자고 날 때마다 앞으로 50년 후에는 5도씨가 올라가요, 뭐 10도씨가 올라가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예측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기상청이 좀 정립할 부분들이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육 수준도 높고 정보력 수준도 높은 분들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갑니다. 진짜 50년, 100년 후에는 진짜 5도씨가 올라가, 10도씨가 올라가, 진짜 그래?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가? 이런 부분들에 그 부분이 50년, 100년 후에 예측하는 정보를 주는 것만큼 이 정보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비교해 봤더니 이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봤더니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맞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믿을만 합니다 하는 정보. 이 뒷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자고 하는 것이 맞아요. 기상청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매진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옛날 거를 재현하고 이런 데는 더 데이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정보가 막 쏟아지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우리 기상청, 정부에서 주관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적인 미래 예측. 예, 그렇습니다. 그 과학적 근거를 국민한테 알려줘야 국민들이 더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시나리오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90, 10을 비율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는 60, 40 정도로 알겠습니다. 과학 부분을 더 강화하자는 뜻입니다. 예. 점점 어려워지는 기상청 이끌고 계신데 예. 기상청에 더 많은 국민들이 좀 응원을 보내서 예보관도 좀 늘리고 할 필요가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카메라를 쳐다보고 한 40초가량 기상청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하시죠. 저희 기상청이 뭐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수준, 그다음에 국민들 만족도에는 못 미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기후변화 시대에 저희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밤낮 24시간 1초의 쉼도 없이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기상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 기상 예보, 이 정확도 높이기 위해선 결국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은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TV 국정초대석 오늘 유희동 기상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